최근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이후에 환율이 급락했었지만 아직까지 1,400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높습니다.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는 요인이 참으로 많은데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그리고 한국 내부 정치 상황,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경제 하방 리스크, 또한 단기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에 반응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을 지지하고 달러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수치만 단순히 보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약세 흐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로 보면 여전히 달러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엔화가 약세입니다. 원래 아시아 통화가 동조되면서 엔화, 위안화 모두 약세여야 하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로 인해서 또다시 위안화는 강세로 돌아섰고요. 약간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의 상대적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최근 트럼프의 행보죠.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시장이 큰 우려를 하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다시 또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 강세도 제약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한국 원화는 심각한 상황이죠. 렛츠고!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 146엔입니다. 원래 원화와 엔화는 모두 달러 인덱스에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달러가 강세일 때 원화와 엔화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리사 쿡 이사 강제 해임 소식에 엔화가 잠깐 강세를 보였으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 그로 인해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달러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엔화가 재차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어쨌든 엔화 약세에 원화도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무역 수지 약세를 보이면서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위안화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스탠스를 보이고 관세 유예가 또 되고 나니까 다시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한국은 나홀로 동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도 최근 달러의 상대적 강세 흐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아직까지 2%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부터 한국이 부동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득권층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달러 강세에 베팅을 했었고요. 결국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따라 올리지 못하고 장기간 동결하면서 미국이 내리자마자 기준금리를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환율이 지금처럼 높을 때 한국 주식을 매수하면 향후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고요. 단순히 주식 투자 수익이 아니라 환율 차익까지 계산하면서 환투기 세력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요. 과거 1400원을 넘나들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적 평균 1100원에서 1200원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무역 수지 변동성, 그리고 미국 금리가 여전히 한국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무역 수지는 어떻나요? 언론에서는 계속 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자는 맞습니다. 그러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면 원화 강세 요인인데요. 전혀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죠. 지난달보다 흑자 폭은 좀 줄었지만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바라보기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안정적인 흑자의 흐름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품목별 한국 수출을 보시면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비반도체 품목, 소비재들, 그리고 중간재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요. 흑자가 특정 품목, 반도체에 치우쳐져 있어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외국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언제든 반도체 이슈에 따라서 흑자가 줄어들 수 있고 무역 수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불안 심리를 반영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은 원유, 가스 이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국제 유가를 계속 눌러놓고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지만 다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수익액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고 있어도 언제든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현재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를 보시면 상품 수지는 흑자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 여행, 가공 서비스, 그리고 운송도 줄어들고 있고요. 적자입니다. 또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경상수지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전체를 보고 원화 수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려면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 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말고는 거의 다 아작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신성장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정치 싸움만 하고 색깔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도 외치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금리 인하를 외치지만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났나요? 오히려 제조업 폐업 그리고 자영업 폐업 소식만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들은 다 정치 뉴스에 그리고 속보에 묻히고 있죠. 왜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가 답이 아니냐? 통화 유통 속도를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고꾸라지는 속도가 1위입니다. 통화유통 속도가 살아나야지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한국은 통화유통 속도가 새로운 바닥 신저가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계속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유통 속도는 오히려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는 걸 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마다 대출 부추기고 부동산 부양 정책들만 내면서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자 놀이하는 은행만 배부르고요. 극히 일부 기득권층들에게 돈이 다 쏠려가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매크로 지표와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만 외치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통화유통 속도는 살아나지 못하고 내수 경기는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현재 내수 경기가 잠깐 살아나는 듯하는 건 우리의 세금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세금까지 다 땡겨와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조만간 한국의 제조업 상황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